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실까 봐서 오늘은 비가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프랑스 현대 철학자 프랑스와 나우엘의 농 필로소피, 비철학은 무엇인가? 또 나우엘이 사유하고 말한 중도, 미리우라는 건 무엇인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나우엘이 그의 비철학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들, 주요 주제와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요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서 우리가 읽어갈 텍스트를 보시면 조금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지금까지와 오늘 이 시간이 현대 프랑스 철학의 나우엘의 비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우엘의 비철학은 이론적 일자로부터의 사유다. 근데 앞에 제가 비철학적 실체라고 적어뒀네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고 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특히 서양 전통 철학 형이상학 속에서는 일자를 사유를 하면서 항상 고정불변의 자기 동일적 실체로서의 일자를 사유를 해왔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와 나우엘의 이 비철학은 니체 이후에 호서 하이데거를 거쳐서 들레즈 데리다 사유까지를 경유해서 나온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전통 형이상학처럼 실제론적인 사유를 하지 않아. 또 전통 철학, 실제론적 사유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항상 철학자들의 사유의 토대, 기반이 되는 일자로서 보편자를 상정하고서 사유를 해가. 반면에 이런 고정불변의 자기동일적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있어서는 영원불변한 토대, 근거를 상정하지 않고서 사유를 한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굉장히 서양 철학적 맥락 속에서는 낯설고 생경한 사유예요. 이 철학이라는, 서양 철학의 2500년 역사 속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에 나름대로 고정된 틀이 있는데, 정립된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는 사유다. 그래서 비철학적이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정립되고 규정된 일자로부터 사유가 아니라 사트 자체,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부터 가서 아무런 경험적인, 학문적인, 철학적인 전제 없이 사유를 해보고자 하는 사유이다 라고 해서 비철학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의 사유다. 자, 여기서 일자는 보통 불어로는 라, 영어 더 원이에요. 근데 이 일자가 그냥 자기동적 실체로 있지 않아. 어왕 상태로 있어요. 어낭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 프랑스 철학은 강하게 독일의 현상학, 후설 하이데거로부터 이어지는 강한 현상학의 영향 속에 있다. 본인들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유 속에서는 후설처럼 현상학적 환원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내재적 환원을 거쳐서,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실제 사태로부터 사유를 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우엘이 엉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런 철학적으로 정립된 개념들, 이론들, 체계들을 다 가로치고서 심지어는 철학 박해에서 우리가 익힌 학문의 개념들, 이론들, 체계들,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몸에 굳은 살을 배겨 있는 그것들마저도 가로치기를 해보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처럼, 절대 불변의 절대적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투쟁,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다 가로치고 철학적 전문용어로서 에포케, 판단 중지를 내려놓고서 있는 그대로의 사태, 실제로부터 사유를 해보자. 그리고 이 환원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서 가서 본 그때의 사태, 마음을 이론적 일자, 불어로 렁엉랑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데거 사유부터 그들의 전문 용어에 이 하이픈, 불어로 트레준용을 많이 쓰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개인의 사유를 복잡하게 하고자, 멋있게 하고자 이런 하이픈 트레준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사유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야.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라우엘의 용어로 이 라 비지용 엉랑입니다. 그러면 이 라우엘의 비철학의 사유는 있는 그대로의 사태, 실제 아무런 전제 없이, 철학적 전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용어로부터 우리들에게 굳은 살에 배어 있는 것들마저도 경험이 됐든 체험이 됐든지 간에 그것들마저 가로를 치고서 보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서 정말 초월적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서의 사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어떻게 보는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특히 프랑스의 나우엘은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자면 내지적 환원을 거친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서 빈 마음, 있는 그대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리에서 보는 영어 비전이죠. 불어로 비전. 근데 그거를 이 라비전 엉랑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이론적 관점 내지는 이론적 직관이라고 쓰는데,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오해를 할 수도. 왜냐하면 철학에서 관점하면은 항상 형이상학적 전제들을 깔고서, 형이상학 전제를 깔면 이게 인식론에도 그대로 묻어나게 돼서 인식론적 전제,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인식론의 입장을, 고정된 입장, 하나의 정해진 입장을 가지고서 보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사유를 하는 친구들은
이미 짐작하고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프랑스와 나우엘은 중도 미리오를 사유를 하는 사유야. 고정된 원리,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정해진 방법, 사유의 중심축이 없는 사유, 그런 철학을 펼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인식론적 정해진 관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는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론적 관점이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이론적 직관이라고도 표현을 해보면, 직관하면 마치 우리 현상에서 본질 직관하는데 초월적 의식, 내지는 초월적 의식을 상정하고서 마치 눈앞에 어떤 대상의 세계, 본질이나 형상의 세계를 꿰뚫는 그런 본질 직관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쉬운데, 이 나우엘의 비철학의 사유, 중도의 사유에서는 그런 초월적 의식, 초월적 성격에 강한 초월론적 의식을 상정하지 않는다. 비인중심의 사유예요. 제 표현으로는 비마음의 사유. 다 내려놓고서 사유를 하고 철학을 하는 그런 철학이 나우엘의 비철학이다.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듯 하고 정수면서 하는 얘기가 뭐 폼나 보이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요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사실 사랑철학 속에서 학문을 하면서 따라야 될 원리나 논리, 정해진 방법, 길이 없는데 학문이 가능하겠어요? 라고. 근데 이 이론적 직관이니 이론적 일자니 라고 했었을 때 이 억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억나, 으로 있는 하나의 일자, 억나의 상태에서 보는 무엇. 요는 여러분들이 나라는 강한 나에 대한 어떤 상, 이상, 이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아상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는데, 나는 무엇인데, 라는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는 항상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상, 나라는 정체성,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그런 주체, 실체로서 나라는 것을 내려놓게 있게 된다면 정말 비인중심, 비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나라고 고집할 것도 없어. 아상을 내려놔. 그렇다면 동시에 내 앞에 보이는 하나의 대상들, 그것을 고정된 상, 실체로서 볼 여지가 있겠어요? 각각의 개별자들 다 마찬가지야. 나아가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속성이 강한 개념들, 거기에 이제 최고의 궁극의 극은 철학에서는 보편자로서 일자이겠죠. 그거마저도 다 내려놓게 되면 내가 없는데 내 앞에 있는 개별적인 대상들이 실제로서 있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야말로 나를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의 상태에서 봤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이 세계가 됐든 다른 철학자들 용어로 하면 하이데거 같은 존재의 세계가 됐든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나의 안팎이 무너져서 나와 세계와 나와 자연이 나와
타자, 타인들이 하나로 있게 되는 세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개별자, 대상들이 고정된 실체로서 구분하고 판별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하나로 있는 세계, 동체라고도 동양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동양에서는 일심이라고도 표현을 해보고, 라우엘은 그래서 기존에 굳이 억지로 전통 서양 철학적 틀로서 환원을 보자면 인식론적으로 이론적 직관의 방법을 쓴다. 근데 저는 이 라우엘의 이론적 직관으로만은 그 사유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서 빈 마음의 상태로서 나와 나의 안팎이, 나와 대상, 타자가 구분이 없이 하나로 있음의 상태. 그걸 보기 위해서 이론적 직관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사물들, 대상들을 구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굳이 철학적, 향이상학적으로 실체론자들처럼 자기동적 실체들을 상장하지 안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우리 이 동영상 촬영이 시작하기 전에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웅의 학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그래서 산을 산이라고 부르고 물을 물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굳이 실체론적, 철학적으로 실체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산을 산으로 부를 수 있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엘의 이론적 직감만으로는 실체론적 입장이 무서워가지고 산과 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로만 본다? 그러면 산은 산을, 물을 물로 보기에 또 편하게 어려워지는 곤란함이 빚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의 안팎, 나의 아상과 내 밖에 있는 대상들이 고정된 상을 내려놓고서 빈 마음으로서 이 세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론적으로 더불어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뭔가를 구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산과 물을 구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산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물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는 내 밖에 타자로서 당신은, 너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고정된 실존적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변해가면서도 나로 있는 나, 너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입장,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식론적으로는 이론적 중도의 관점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이 철학에서 항해학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가장 심층에 사유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유를 하고 있어. 이 라우엘의 용어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하나와 둘, 하나와 여러, 일과 다의 사유들, 그 관계들을 사유를 하기 위해서 철학에서 이것만큼의 그 깊이 있는 사유가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심층에 가서 사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유하기 위한 개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차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 일자와 그다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체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연필을 연필로, 책을 책으로, 공책을 공책으로,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 동시에 그것들은 고정된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연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공허한 것들이다라고 보는 입장, 같이 아우러서 보는 그런 관점을 이론적 중도의 관점이라면 그때의 이론적 일자와 동시에 우리가 구별해서 보는 우리 실존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눈들, 삶의 자리를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그 자리를 미리우, 중도, 근데 하나로 다 내려놓고서 보는 마음과 또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너, A와 B를 구별하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아. 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의 자리를 이론적 중도라고 부릅니다. 요는 저의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프랑스 나우엘의 용어예요. 그래서 나우엘은 느 미류 유니라테라 앞에서 잠깐 이론성 설명하면서 유니와 라트 사이에 하이프 트레준형이 있다라는 말씀. 하나의 개념적 범주에다 묶어가지고 고정된 본질의 실체가 항상 있는 것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다. 같이 고려하면서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삶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나와 너 개별적인 대상들의 내재성, 동양의 공성을 사유를 하면서 동시에 나가 나로 있음, 너가 너로 있음, A라는 사물로 있음을 같이 고별을 해줘야 돼.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같이 사유를 할 수 있으면서 표현 가능한 그에 적절한 그에 부합하는 언어여야 되고 언어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우엘의 빛자락은 언어의 활용, 영어 usage, 불어로 usage du langage. 저는 그러면서 나우엘은 언어를 비정립적으로, 조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언어 활용은 중도의 사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가정 속에, 학문의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언어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언어의 활용, 그때 쓰이는 언어를 중도적 언어라고 부르고 중도적 활용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나우엘의 빛철학은 이전에 서양의 철학과 철학을 포함한 학문이 주로 분석과 종합의 학문이었다면 그거를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나우엘은 그거는 동일성의 원리를 따르는 사유여서 있는 그대로 실제에 전제 없이 사유를 하는 철학으로 학문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학문 방법론으로서 이원 분석, 라 듀얼리즈 유니라테라는 이론적 이원 분석이에요.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원 분석인데 이론적 이원 분석 두 개로 이원을 좀 나누어서 완전히 나누어서 사유를 하지 않는. 요거는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 프랑스 철학을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나온 이 나우엘의 비철학에서 쓰는 학문 방법론, 이론적 이원 분석 방법에다가 우리 동양의 중도 사유, 동양의 논리를 접목시켜서 사유를 해가고 학문을 해갈 수 없을까라고 해서 펼치는 제가 구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작업이 중도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개한
개념들과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